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서영석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재 국회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26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갔나요? 지난달? 하지만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정조사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정원, 대통령 선거 개입 국정조사 한번 했고요. 또 세월호 관련해서 국정조사 했습니다. 이번 해외 자본개발 국정조사 특별위까지 합치면은 제 기억에는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여론에 밀려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 자체에는 오케이를 합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대선 개입도 마찬가지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받아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수당이 그렇게 합니다.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의 여당 간사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정조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갑니다. 자기 말로는 뭐 해외 조사할 게 있어서 해외 시찰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여행입니다. 국정조사 한 10일 자동으로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 채택 여야 간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정인부터 무조건 반대합니다. 사실 이번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핵심은 5인방, 즉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의 형님인 이상덕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이상덕의 손발을 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상직 산자부 장관, 당시에는 지식경제비서관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명박 시절에 지식경제부에 있었던 장관, 차관, 비서관 이 3명, 그리고 이명박과 이상덕 이 5명을 정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지금 관련 기업체들의 사장, 감사 등 임원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에 대한 정인 채택 문제를 아예 논의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력화해서 한 50일 휘떡 보내고요. 그리고 기간 보고 하게 되면 또 여기서 새누리당의 방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없는 국정조사로 끝맺음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정원 국정조사,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될 공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야당 씹습니다. 야당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하지만 아무리 빼어난 야당이라도요, 이런 야당 만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정인채택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당 측 간사가 해외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패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언론 환경 보십시오. 신문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소수입니다. 그 이외의 언론들, 다수의 언론은 침묵합니다. 비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침묵으로 사실상 비호를 합니다.
방송은 어떻습니까? 저희 국민TV와 같은 대한방송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일치되게 지상방송들이나 종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용빼는 자주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야당 무능력하죠.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명박을 정은대에 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야당의 정치력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도 이런 식의 새누리당이라면 정말 상대하기 곤란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죽어있는 언론들을 대신하는 것 이외에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할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불합리하고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뻔뻔스럽게 짝이 없고 오로지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에서는 1%, 요즘은 0.1% 이익만을 위하는 이런 정당, 이런 정권을 그야말로 교체해서 이 나라의 소수당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정치 세력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서 야당 욕하지 말고요. 야당을 저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욕하면은 뭐 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센 놈을 욕을 해야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약한 세력을 아무리 욕해봤자 자기 돋보이는 거 하나 없습니다. 양비론, 여당도 욕하면서 사실상 힘없는 야당을 더 비난함으로써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양비론의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무작정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문제에 대처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더 많은 관심과 비판을 가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서영스타임즈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이명박의 해고록이 화제입니다. 화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정말로
화제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명박의 회고록은 부정적인 것 일색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빼고요. 자, 오피니언 비평의 첫 코너는 이명박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 이 대통령의 시간은 말씀하신 대로 언뜻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현직 박근혜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한 게 정운찬 당시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는 걸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이죠. 경제와 민생, 국내 정치, 대북 정책 등 국가적인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후퇴를 거듭했거나 거듭하고 있는 두 전현직 대통령의 볼썽사나운 다툼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이럴 때인가? 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향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현 대통령은 국정 실패, 반성 사과부터 해야라는 제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뭔가 가르쳐 줘야겠다는 진심이 우러나와서 회고록을 냈다고 하죠. 하지만 먼저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전 대통령이 선정을 했는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의 5년은 실패의 기록으로 점철돼 있죠. 당시 이명박 정부와 대립, 여당 내 야당이란 별명을 얻은 박근혜 의원이 이 야당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대통령까지 된 사실이 말해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당시 대통령, 즉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박 대통령의 비판으로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자, 시민은 요즘 전직 대통령이 준 고통을 상기해야 하는 괴로움에다가 현직 대통령이 안겨준 이 현실적인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박 대통령 20%대 지지율로 추락하자 갑자기 재래시장, 광주,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회고록을 낸 것은 전직의 태도 문제와는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국정을 이끌 권위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경향은 짚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에 화부터 내기 전에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한가하게 과거사 싸움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향사설도 한가하구만. 이게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런 얘기밖에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왜 이 시점에 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점들 잘 짚어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해외 자원조사, 국정조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마당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명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인기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명박은 쉽게 얘기해서 나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몇 가지를 갖다가 밝히는 겁니다. 뭐 정운찬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뭐 그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게 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벤죽을 올리면서 야, 나 건드리면 나 혼자 죽을 줄 알아? 동반자살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지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쫓아냄으로써 잠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국정원이나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기타 선거에 관련될 수 있는 각종 부서들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였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두 사람의 마지막 회동이 아마 2012년 하반기에 있었어요. 그때 아마 중요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때 별로 크게 기사 안 났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밝히면 넌 무사할 것 같으냐, 이런 치열한, 말하자면 암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공자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도 반성해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번에 회고록 낸 이유는 오로지 그거 하나일 거라고. 그렇죠. 100%입니다. 그 위에 지금 회고록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그 나왔는데,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할 그렇죠.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예. 왜 냈겠느냐는 얘기예요.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 아니 네가 그렇게 충정을 가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그때 쓰면은 네가 지금 그따위 오해도 안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왜 지금 내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지.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언론들도 비겁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못해? 이 사설 쓰려면 그래야지. 이영박, 너 공갈 치고 있냐? 다 밝혀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한겨레 칼럼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난 꼭지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겨레 세상 읽기라는 칼럼이 있고요. 네.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오늘 MB 회고록과 정보의 사유화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제프리 스털링이라는 전직 미국 CIA 요원이 있습니다. 스털링, 예. 네, 제프리 스털링. 네. 2006년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중앙정보국, CIA죠. 이 CIA의 공작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책을 출판했고요. 수사 당국은 공작을 담당했던 스털링을 정보 유출자로 체포했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책을 쓸 수 있도록 소스를 준 사람으로 스털링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비중 있는 인물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재판이 무려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일주일쯤 전에 스털링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간첩죄를 비롯한 9개 항목이 적용되었다고 하고요. 아마도 한 10년 넘게 감옥에서 살아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승인받지 않은 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하고 재판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놀라울 뿐이죠. 우리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보관리의 주체인 정보기관이 공개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 없냐? 아닙니다.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에 관한 법률도 있고 비밀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고 불법을 저질러도 그것이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법천지의 나라다 이런 얘기죠. 이명박 회고록은 그런 참담함의 실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고 이 김현철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고록에서 남북관계 부분의 특징은 무능을 이념으로 덮으려고 애를 썼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정치적 의도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착각과 무능뿐이라는 얘기죠. 예. 이 1971년 박정희 정부의 비밀 접촉부터 남북 대화의 역사에서 비공식 비선이 이렇게 설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왜 정상회담 대화록을 30년이 지나야 공개하느냐? 그것이 현재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명박 회고록, 미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따옴표를 친 채로 문단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옆에 놓고 베낀 거죠. 3급 내지는 2급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문서를 그렇게 소지하고 공개하는 거 불법 아니겠습니까? 예. 비밀 취급에 관한 도장이 만약에 안 찍혀 있었다면 그것 또한 불법이겠지만 말입니다. 이 애국을 앞세운다는 보수 정부가 국가에 해를 끼치고 실정법을 위반한 이번 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믿어서 믿는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현철 교수의 착각은 예. 이 정권이 애국을 앞세우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애국을 예. 표를 얻고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애국하는 게 아니라 애국을 구호로 내세워서 예. 애국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매국을 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비밀을 갖다 뺏겨 썼다고 그러는데요. 얘들의 마인드가 그런 겁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네. 김무성 당시 그 박근혜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인가 하는 그 김무성이가 예. 부산에 가가지고 줄줄줄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 대화록을 읽은 그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자기 말로는 뭐 찌라시에서 찌라시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찌라시에서 봤다고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 찌라시에서 본 거를 갖다가 그 대화로 가고 토시 하나 안 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다 찍은 거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이 정부의 그 누군가가 예. 리크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아니면은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것 뿐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MB정부 때 누군가가? 아, 당연히지. 흘려준 거다.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지금 회고를 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정권이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국가 기밀이든 예. 이런 것이든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는 그 박근혜의 재선을 위해 당선을 위해서 예. 국가 기밀을 지 맘대로 써먹었다면은 이번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또 국가 기밀을 지 맘대로 써먹는 거지. 그런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심리가. 그러면은 요 시각은 어떻습니까? 한겨레 칼럼 중에 편집국에서라는 칼럼이 있는데 네, 권태호 정치부장이 있었어요. 네. 자, 제가 아주 짧게만 추려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분위기 속에서 친이계가 국회 안팎에서 나름 바른 소리를 하며 반사 이익을 얻어가던 차에 네. 자화자찬 회고록으로 이명박 수비로 급격한 전환 모드를 해야 했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이전까지의 개혁 이미지도 급격히 탈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궁지에 몰리던 박근혜 대통령 쪽은 공공의 적을 만나서 코너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건데,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한겨레의 정치부장의 시간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박근혜 몰리고 있는데, 네. 이명박이 티 나와가지고 그 욕을 대신 먹어주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이 짱구입니까? 왜 이런 짓을 했겠냐고요. 이명박으로서는 뭔가 자기가 몰리던 사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다시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 친이가 죽든 말든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는 애 사느냐만 관심 있는 사람이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근혜에게 쏠리던 비난이 네. 이명박 치안을 왜 튀어나오지 지랄이야 라는 식으로 비난이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권태호 정치부장인가요? 예.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꾸로 정말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엄청난 약점을 잡히고 있구나. 그 약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잡힌 약점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 당선시키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명박이가 지금 대체적으로 법률 해석은 딱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박근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명박이가 당선시켜주려고 지가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둘이 꽁짜 짜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면은. 짜웅. 예, 그러면은, 이제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은 그럽니다. 나 혼자 죽지 않을 거야. 같이 죽을래. 나 살려줄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마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고맙습니까? 박근혜로서는 끔찍해 해야지. 저 인간 완전히 동반자살 전략으로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국조특위가 지금도 이미 파행이지만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 나느냐를 보면은 네. 요 회고록의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세요. 건성동 여당 간사 해외로 튀어버리고 예. 그리고 지금 자원공사 사장인지 현직들 불러내는 예. 거 가지고도 현직들을 불러내는 관례가 없다 이제를 하면서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거 포함하나 저희 파행입니다. 지금도 야당답지 못하다고 씹는 사람 아까 보니까 게시판에도 있던데, 그래서 속이 시원합니까? 야당, 물론 비난받아야죠. 예. 그거는 야당의 지도자들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야당도 지도자 제대로 만나면요, 이렇게까지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 이중되니까 그래서 정의당에게 희망을 걸까요? 아니면은 통합진보당에 희망을 걸까요? 현재 우리 정치 구도에서는 이런 소수 진보 정당에게 기대를 걸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꼴보기 싫고 새정치연합은 이중대라고 하면 도대체 이민을 가든가 아니면 자포 가든가 해야지.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고쳐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행히 2월 8일 전당대회하고 만약 지도체제가 바뀐다면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대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담을 좀 한마디 붙여보자면 저는 그래서 네. 아주 개인적으로는 네. 내각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뭐 야권이 소수 정당들도 목소리를 내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내각제에서의 연립정부 구성 아니겠습니까? 내각제를 하려면은 소수정당이 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전국을 대선국으로 해가지고 아예 네. 뽑는다든지 이게 쉽게 얘기해서 후보는 내대 예. 그 독일식이 하여튼 복잡해요. 독일식은 전체 비례대표이면서도 지역에 또 후보를 내긴 하더라고. 있죠. 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전체 100%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선거구제를 바꾸고 예. 그리고 내각 책임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의 위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회가 정권까지 담당하는. 그렇죠. 융합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말하자면 검찰을 확실하게 독립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 비리를 갖다가 전담하는, 일본의 도쿄, 무슨 대검찰청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내각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 그대로 두고 내각제하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 욕할 것 같다. 하여튼 제3세계의 아주 부정부패 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니 물론 이제 내각제가 갖고 있는 장점 박근혜 같은 이명박 같은 대통령을 맞이해 보니까 그래서 이재호가 풍근행 대통령이 이제 나발을 들고 있는데 이재호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이명박 밑에서 호의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박근혜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문근혜 대통령이 지랄이고 간에 우선 민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선거구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과거 연정하자고 하면서 그 조건을 선거구제 개편으로 냈던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연정 얘기를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비웃었죠. 왜냐면은 연정이라는 시스템을 대통령제 국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왜 뚱딴지같이 이런 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내각제의 운영의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뒤늦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건 내각제였다. 그럼 좀 앞뒤가 좀 맞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교수들도 웃기는 교수들인 거야. 쉽게 해서 노무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딴 단지를 건 거지. 대통령제라는 건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할 수 있게, 다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 뿐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정 못할 게 뭐가 있어.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내각제로 개헌을 해 연정해야 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법은 없죠. 그쵸. 또 이런 근데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대한 개별 인사들에 대한 지지 말고 당 지지율은 또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전형적인 내각제로 바뀌면은 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보수 진영의 장기 집권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선거구제부터 바꿔야죠.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의 우위는 지역 정당적 구조 때문입니다.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호남에서는 새정치 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영남의 인구가 호남보다도 2배 이상 되니까 결국은 그런 지지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구조를 이제 핵파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핵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대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는데 중대선거구제도 꼭 지고지선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을 진짜 지금 16개 광역시와 도로대 있잖아요. 17개인가? 세종시까지 하면 17개입니다. 17개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상원처럼 꾸며서 한 51명 정도 하고 나머지를 전부 비례대표를 뽑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양원제로 해서. 그렇죠. 하원은 지역에서 뽑히는 사람을 상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원은 전부 비례대표로 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역은 지역 대표성을 상원이 보여주고 그리고 다 3명으로 해버리면은 싸울 이유도 없어요. 부산도 3명, 광주도 3명, 대전도 3명이야.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주도 상원의원 2명이고 조그마한 주도 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여하튼 뭐든지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소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정당 구조 속에서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면 새누리당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백년하청인 거죠. 정개특위가 곧 가동은 될 텐데 좀 어떻게 정개특위가 가동되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정치개혁 특위를 진짜로 운영하려면 지금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외부에서 해야 돼요. 외부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절대 그 논의 못합니다. 자기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도가 획파된다면은 예.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 만약 경쟁구도로 바뀐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이익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거는요. 세상이 망하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개인인 거예요. 그거를 제어하는 것은 다수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에게 정개특위를 맡겨서는 안 되고 외부에 맡겨서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 또 결국은 하여튼 그런 국회의원들의 입김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잡음과 내부 갈등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김희범 제1차관이 돌연 사표를 던졌죠. 네. 김희범 차관이 개인적인 역량 부족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고 하지만 네. 임명된 지 반년밖에 안 된 이 고위 공무원으로는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향사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임명 6개월 만에 하차한 문화부 1차관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문화부 안팎에서는 이 장 차관의 내부 갈등설, 또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희범 차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요. 우선 지난해 10월 문화부 조직 개편으로 체육, 관광, 종무 분야가 이 1차관에서 2차관 관할로 넘어갔습니다. 김종 2차관 관할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실세 차관이란 말을 듣는 김종 제2차관 바로 이 사람의 역할이 확대되고 네. 김희범 차관이 주요 업무에서 소외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죠. 내 말 딱 맞잖아. 예, 내가 좀 약간 경향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터프하게 예. 지적을 해서 그렇지. 예. 지난달 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법안을 다룰 때 네. 김희범 차관이 네. 야당 의견을 지나치게 수용해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질책을 받은 게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편을 들어줘서 밉보였다. 이런 야당 편을 얘기죠. 들어준 게 아니라 합리적인 안을 지지했겠지. 예. 이 정권에서는 그래요. 합리적이든 지랄이든 간에 비합리적인 여당 안을 반대하면 무조건 야당 편 들었다고. 이런 진짜 그야말로 웃기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경향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네. 문제는 문화부의 비정상적인 인사 형태가 도를 넘었다는 점이죠. 여자들이 일이야. 지난해 이 유진용 장관을 후임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면직해서 청와대가요 논란 불렀죠. 이것이 승마협회 비리 관련 체육국장 경질로 이어졌고 김종 차관의 인사농단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죠. 김종덕 장관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1급 간부 3명을 명예 퇴직시킨 것을 두고도 유진용 인맥 지우기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영화진흥위원장 등 문화부 산하 기관장 인선도 자질 논란을 빚고 있죠. 이런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문화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문화부 최근에 문학 분야 우수도서 선정 기준의 사상 검증 논란, 전태일 청소년 문학상의 장관상 제외 등 역주행 정책으로 이미 문화계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문화부의 반문화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현 정부의 난맥상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런 지적입니다. 결국은 그게 문화부판 십상시구만. 뭐 딱 그 얘기 아니야. 시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건 장관이 있고 제1차관, 제2차관이 주로 정무차관입니다. 예. 그게 그 정무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죠. 서울시로 따지면 정무부시장 같은 역할을 이제 2차관이 합니다. 예. 그리고 1차관은
주로 그 장관의 특명사항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차관이라는 건 사실 별 볼 일은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 개선은 장관 1차관, 2차관,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장관 이빨보다는 오히려 낙하산인 청와대 낙하산이겠지 뭐 안 그러면 왜 이렇게 힘을 쓰겠어. 당연한 거지. 그것도 청와대 오리지널 십상시하고 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리지널 십상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김종 차관이 이 가리지널 십상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 오더 받았겠지, 당연히. 그래서 누구 잘라 하면은 자르는 거고, 결국은 유진용에서 밑보인 인간들 다 잘라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원내대표 나가는 국회의원 유승민이.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 얼라아들이 뭐 얘기한다고 한번 얘기했다는. 유승민 의원 맞죠? 그 청와대 얼라아들이 하는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황간 내시 인사라는 게 결국 모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걸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마추어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내시 황간들이 인사를 하니까 모든 게 다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게 내가 문화부판 십상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틀린 얘기 하나도 없구만. 경향신문이 굉장히 조심해서 썼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보니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정제하고 정제하느냐고. 아니 나도 지금 정제하고 정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이 정권은 걸핏하면은 그냥 그니까 언론도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봐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내지르는 거 보라고. 아니 경향신문이야 사실 감사를 받을 일도 없고 세무조사야 하겠지만은 수익을 난 게 세무조사도 겁나는 거지 맨 적자인데 세무조사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하자면은 청와대의 이 안하무인격인 행태가 언론들에게 위축 효과를 불러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조심스럽다면 위축 효과입니다. 그러나 겁낼 거 없어요. 이 문화부가 좀 만만한 부처입니까? 문화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죠. 이게 옛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부, 그리고 관광, 종교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요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차관들은 잘 써야 돼요. 창조경제 이런 걸 진짜로 하려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원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유진용 전 장관은 좀 강직한 스타일이긴 했나 봐요. 참여정부 때도 그 인사 관련 한번 잡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비슷하게 지금도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이게 보면은 유진용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고시 출신들 중에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이게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부탁하면은 외압이라고 느끼고 짜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유진용 장관도 그런 스타일이 모양이죠. 정치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잡음을 일으키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만은 공무원으로서는 훌륭한 자질이지. 다만 이제 장관은 공무원이면서도 이제 정무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감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진용 장관이 박근혜 정권하고 각을 세운 거 그 자체는 박근혜 장관이 워낙 무도하게 나오니까 칭찬하는 것이지 또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는 입 닫는 것도 자기가 봉직했던 정권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거든. 근데 박근혜 정권이 워낙 욕을 먹으니까 이제 반사적으로 유진용 장관이 칭찬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굳이 얘기한다면은 완전히 공무원스러운 그런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화부 지금 출입하는 매체 기자한테 들었는데 이 부하 공무원 집단으로부터 인기가 굉장히 높대요. 신망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 어떤 강직함이나 그런 게 좀 뛰어났나 봐.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는 양날의 칼일 수가 있는 거였겠다. 당연한 거지. 이제 공무원들이나 검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아닙니까? 인사. 언제 승진하고. 자, 그 공무원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말하자면 그 인사 국가 평점에 따라서 진서관계를 따지지 않고 인사를 딱딱딱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인사국가에 관계없이, 올려 하는 거, 그럼 나 못해. 성적들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인기 있는 거죠. 그렇게 했겠지.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꼭 인기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실 미래협동조합이 이 사람을 이제 선발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요. 철저하게 성적대로 하지 외압 일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과연 그런 선의에 꼭 맞는 일인 것인지 지금 쭉 운영을 해보니까 어쩌면은 정무적 판단으로 사람을 선발할 필요도 있지는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돼요. 다만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반발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제대로 된 선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는 이제 정무적 판단에 필요한 부분이 전혀 부재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잘 매치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런 말하자면 포갑적인 정권에서는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권처럼 포갑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융통성이 발휘되고 그것이 원칙을 넘어서는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그런 결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정권 자체가 오픈된 개방된 정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처럼 폐쇄화된 정권에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벌어지죠. 자, 다음 이슈로 네, 다음 이슈 넘어가죠. 네. 자, 지난달 31일이었죠. 국방부가 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주민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곳에 천막 농성장이 생긴 지 99일 만이었죠. 철거 과정에서 용역 경찰 1000여 명과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주민과 활동가 24명이 연행됐습니다. 자, 해군 관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은 이 8m 높이의 망루에 올라가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이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의 설득 끝에 14시간 만에 망루 위 농성자들이 내려와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한겨레가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해군의 막무가내식 강정마을 농성장 철거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사 건립을 강행하는 해군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이 애초에 주민 동의를 전제로 강정마을 안에 군 관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반발하죠. 자, 실제로 2013년 11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강정 주민들에게 해군은 앞으로 주민들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해군은 관사 건립을 강행한 겁니다. 제주도가 중재에 나섰는데도 해군이 결국 중재를 거부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가 적당한 부지까지 찾아줬는데도 일정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하는 해군의 행태는 민심의 귀막은 불통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빼박은 꼴이라는 겁니다. 이번 강제 철거로 인한 충돌과 갈등은 궁극적으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한겨레는 그런데 중앙일보는 전혀 반대를 내놨네.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굳이 한번 골라본 거는 이 정권의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제주 해군 관사 건립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좋습니다. 뭐 늘 해오던 얘기니까. 자, 근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007년 부지 확정 후 일부 주민 반대와 외부 세력 개입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지 8년 만이다. 이거 저는 궁금한 게 이 외부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옛날에 촛불 집회,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일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도대체 이 보수 진영의 외부 세력 개입설, 이 근거가 저런 얘기지 뭐. 예. 강정마을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예.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그리고 이런 말하자면은 그 활동가들이 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예. 그건 외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인간들의 심리에는 옛날 그 노동악법이라고 대표적으로 꽂혔던 제3자 개입 금지 예. 그런
악령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아니 그게 얼마나 나쁜 법이었으면은 결국은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그 조항을 없앴겠어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혔던 게 그 제3자 개입 금지였는데 예. 결국 이런 글을 쓰는 인간들도 제3자 개입 금지라고 하는 그게 맞다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운운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분기탱천해가지고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앙일보 시각에서 내가 외부 세력 아니야. 저 새끼 때문에 다 찬성하는 걸 갖다가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미친놈들도 아니고 아니 내가 그거 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안 들어오면 내가 살림살이가 피고 국민 소득이 그냥 갑자기 2배로 뛰나? 다만 정의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외부 세력 운운한다는 얘기는 진짜 중앙일보 JTBC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JTBC 한계가 이런 중앙일보 사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오너가 확 바뀌면은 손석희 잘라버리고 오히려 채널A나 이것보다 더한 방송으로 바뀔 가능성이 언제나 온전하고 있는 됩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아는 거 아니야. 무슨 외부 세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주인님 이 얘기 때문에 골라본 거예요. 이 사설은. 이 외부 세력 개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노동 관련 악법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 진영이라는 곳이 이 붙들고 늘어지고 싶어하는 그 향수라는 게 그런 것 같은 게 예전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회 그 청소 노동자 등등이 노조 만드네 만에하는 그 논란이 있을 때요. 그때도 그런 말 했었죠. 노조 만들면 말이야 이 사람들 노동 3법 같은 거나 주장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산법 주장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는 대전제와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주장할까봐 만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된 놈들을 맨날 국회에서 떠드는 게 면책특권 아니야. 그러면 면책특권 없애야 되는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외부 세력 개입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도 보면은 아니 그래도 개입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좀 어떻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이런 상식적인 목소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중앙일보는 제대로 짚질 못하고 있어요. 사설 쓴 논설위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 파악을 못하고 있어. 한겨레 사설이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관사 건립을 할 때 해군 참모총장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에 설립하는 걸 주민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성을 하는 거지. 그런데 반대하니까 아예 그다음부터 대화를 끊었어.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려고 하니까 제주시가 나서가지고 여기 주민들 그렇게 반대하니까 이쪽에 다 하세요. 아주 다른 장소를 추천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난 안 봐도 비디오야. 분명히 해군 기지에서 제주도가 내준 땅이 멀 거야. 그리고 지금 간사 지나는 게 가깝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동성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 포함하나 빠른 거지. 네. 그리고 이미 터 닦아놨는데 그러면 또 돕는다 이지를 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해군 참모총장이 그런 얘기를 왜 해? 내 꼴린 대로 할 거야 라고 했으면은 주민들이 여름 받더라도 최소한 배신감은 안 느끼지.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지를 해놓고 전혀 상의 안 하고 지 꼴린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그걸 갖다가 중앙일보 사실관계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이 새끼들은 분명히 반대할 거다 이런 전제 속에서 썼는데 보니까 사실관계 파악 제대로 못하고 쓴 거야. 쪽팔린 줄 아세요. 아이고. 자, 오늘 오피니언 비평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내가 할 얘기를 갖다 우리 김현주 PD가 잠시 전화 말씀을 듣고 PD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죠.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 회고와 불법 사이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화 제목 같네. 예. 회고와 불법 사이. PD 브리핑의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참모들이 펴낸 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이번에는 불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오피니언 비평 때도 간략하게 짧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요. 자, 한겨레 신문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은 이 전 대통령 이번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의 이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 참모들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 이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이 이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서 길게는 30년 정도의 보호 기간을 둬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만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는데 그 내용이 비밀이 아닌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요. 이전 대통령 측의 행위는 특히 남북관계를 둘러싼 비사를 여과 없이 드러낸 대목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전 대통령은 외교 남북관계 등 민감한 분야의 당사자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썼습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시간이란 책 제13장 한중관계의 질적 변화라는 챕터에는 2012년 1월 중국 랴오위타이에서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 장면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자바오에게 김정은도 김정일처럼 죽을 때까지 집권할 텐데 우리에게 참고 인내할 시간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원자바오가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직접 썼죠. 네.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라는 제목의 제15장에서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왔다가 청와대를 방문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남북관계 핵 문제를 놓고 한 발언들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요구한 북한이 그 전제로 요청했다는 쌀, 비료, 옥수수 물량 등 외교 남북관계 당사자 발언이 다수 등장을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을 이유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된 내용이 책에 그대로 실렸다면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회고록 내용에 대통령 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런 내용이 별도의 비밀 기록물로 지정됐거나 사실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문제 제기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엊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형법상 이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회고록 출판 철회를 촉구했죠. 이전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은 어떻게든 현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밀을 아무 때나 유출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전 대통령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현 정부에 교훈을 주고자 했다면 비공개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취재를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인데 이번 논란을 접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2013년 3월에 이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비밀 기록이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기록 관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무단 폐기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커졌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따져봐야겠지만은 당시에 불거졌던 논란이 이번에 불거진 회고록 위법 논란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놓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다 손 치더라도 현 정권이 손을 쓸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파문을 돌아보면 이런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권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록을 무차별적으로 정치에 악용했고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실정법 위반을 자행했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없는 노릇이겠죠. 이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기강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지금의 모습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교묘하게 이용한 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위법성 논란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물고 늘어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뭐 짜득있죠. 그게 비밀 기록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네.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뭐냐면은 그 남북 관련 실수였나? 아니 실수일 리가 없지.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과 원자바오 총리의 대화록 이런 것들은 예.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 지정 기록물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결국은 그 김정은이도 김정일처럼 죽을 때까지 집권할 건데 그랬더니 원자보고가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원자보고가 볼 때 김정은이의 이런 식의 3대 세습이 결코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애둘러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과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원자보나 중국 측에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한국 놈들하고 저 정상에 대해서는 진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쏙내 절대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다 나중에 바로 뭐 한 2년 지나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외교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북 관련은 예. 사실상 박근혜의 대북 정책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 우리 까발려. 야, 박근혜는 안 그럴 것 같냐? 니들 함부로 얘기해봐. 나중에 다 손해야. 절대 하지 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여튼 뭐 흉악한 인간한테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 걸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으로 볼 때는 박근혜가 더 지독해 보이지만은 예. 실제로 더 지독한 인간은 이명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태경 얘기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제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미 다 나와가지고 다 밝혀졌는데 어때? 비공개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니 지금 중단하면 이 사실이 없어지나? 이게 이야말로 악의 눈물 같은 얘기입니다. 하태경이는 꼭 이렇게 뒷북이라 침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좀 있어 보이나? 입 닫고 있어요, 이 사람아. 거기 가서 그냥 충성이나 하시지 무슨. 하여튼 하태경 의원의 이런 이야기는 아무 영향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그 출판을 중단하고 책을 회수한다 손 치더라도 이미 다 뻐록난 사실 다 그게 스캔돼 가지고 전부 온 세계 다 돌아다닐 건데 그게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몰라도 나오고 나서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나 나쁜 놈 아니야. 나 정의의 사나이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발언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기밀을 아무 때나 유출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돼 신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미 한국은 NLL 때 떨어질 때로 떨어졌고 그 나라 그 정권 그럴 겁니다. 하태경 의원의 이런 이야기도 보면요. 전 진짜 가증스러워요. 한마디로. 영향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태경 의원 알겠습니까? 그냥 새누리당에 충성이나 하세요. 원래 하던 대로. 자,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 김혜준 PD의 PD 브리핑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